총선거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여권의 비례정당이 특별히 윤석열 총장과 그 휘하의 울산시장 선거 게이트와 조국 게이트 그리고 신라젠 사건, 라임 사건 등을 맹렬히 수사하고 있고 또 4.15 총선가 끝나면 중단됐던 수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를 무산시키고 백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200년 전에 중국의 한비자가 왕이 최고 지도자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글자를 남긴 게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무리한 일은 올바른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올바른 이치도 법률이라는 법망을 뚫을 수 없고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률도 폭압적 권력 앞에서는 무력화된다. 결국 폭정은 법률도 이치도 도리도 다 무산시키고 깔아뭉갤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권력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결국 폭압적 권력도 하늘을 이길 수 없다. 그 천심이 그럴 경우에 민심, 사람의 마음에 전달해가지고 이 민심이 폭발해가 그 폭압적 권력을 제거하고 흔들고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은 4월 15일 총선거까지 울산 선거 부정선거 게이트에 아직도 조사할 부분,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아가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수사를 재개해서 맹렬한 속도로 수사할 각오를 하고 있고, 곁들여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아직 조국 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태, 신라젠 사태에도 권력 주변 인사들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짙은 만큼 그 수사도 맹렬한 속도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 그리고 위성정당, 그중에서 특히 열린민주당이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협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울산 선거 부정선거 게이트 등은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에서 비롯된 사법농단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7월 초에 발족될 공수처에 분명히 윤석열 총장과 이미 열린민주당에서는 14명의 검찰의 공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이하 조국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관여했던 실무 책임자들,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해서 공수처가 이들을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그 모든 수사 기록을 공수처로 이송하게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이들을 처벌하고, 나아가 이 사건들을 무력화시켜버려, 백지화시켜버려.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 혐의가 없다, 그리고 직권 남용이다, 검찰총장 등은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떠나게 되고 그 실무 책임자들도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 옷을 벗기고 하는 이런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기획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 두들겨 잡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공수처장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이 국회에서 구성되는데 그 7사람의 추천위원 가운데 반드시 2사람의 추천위원은 야당의 추천권을 주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어쩔 수 없이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야당인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추천권은 지금 여당과 이렇게 사인을 맞춰가지고 추천할 테니까 결국은
미래통합당 하나만 야당이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의당이 지금 폭삭 주저앉는 형국이 되니까 꼼수로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이 선거 후에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이 위장야당 노릇을 해서 이들이 추천권을 민주당 등과 보조를 맞추게 되니까 결국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범여권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동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으니까 미래통합당 한 곳에서 추천한 사람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래야 여당이 찍은 사람을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그 공수처장을 로봇 괴뢰처럼 활용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두들겨 잡도록 하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들으시고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담무쌍하고 황당하고 무도한 일을 이들이 벌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직감하시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이번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이 계획은 차질이 빚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1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했을 때는 6월 21대 첫 국회 임기 개시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1조 발족이라는 건 무산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일련의 이 계획도 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당, 특히 열린민주당이 공격수로 나서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윤석열 총장을 두들겨 잡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조국 게이트, 신라젠 사건, 그리고 라임 사태, 이 일련의 여권과 여권 인사들이 관련되는 이 모든 사건,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울산시 부정선거 게이트를 향한 문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하고 무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폭압적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발현되는 것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4.15 총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이들의 무도한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는 정치부장 이승헌 부장이 비례대표제 이대로는 안 해야 된다. 비례대표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비례대표제 그게 위헌입니다. 위헌을 거듭한 지금 꼼수의 꼼수로 위성정당이 2개씩 나오고 그중에 하나는 아예 국가의 기본 틀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무도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헌법에 근거 없는 유령기관입니다. 비례대표제도 위헌, 공수처도 위헌, 위헌의 위헌, 이런 유령기관을 두고 검찰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들이밀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표정이 시시각각 달라져 갑니다. 지난주부터 이 수도권에 야당의 지지세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여당은 지금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쯤 선거를 지휘하는 여야 선대위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느닷없이 터지는 악재죠. 말 실수가 대표적입니다. 워낙 후보자가 많으니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무슨 실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를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말하자면 언론이 비판조로 보도한 말은 곧 실언이 되어버립니다. 대신 정말 엄청난 막말을 해도 언론이 언급하지 않거나 눈을 감아주면 하등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대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투에 나선 게 아니라 사고만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중의 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진영의 지지에만 환호하면서 반대 진영에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겠다. 이런 전략은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담론은 있죠. 그러면서 여당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전염병 사태에 문 대통령이 대처를 정말 잘해서 각국 정상들이 앞을 다투어 진단키트를 달라 방역 경험을 공유하자며 전화를 한다고 이른바 문제뉴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명분을 계속 지키려 하다 보니 지금 또 외국발 감염원 유입으로 수도권에 언제 집단 감염이 터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문이란 문은 전부 다 활짝 열어놓고 모기를 잡도록 했으면서 그 모기를 잡은 의료진과 국민들이 갖고의 노력은 문지기가 다 채간 형국입니다. 우리보다 발현지인 중국과 훨씬 더 밀접하게 교류를 해온 대만이 얼마나 더 방역에 성공했는지 알면 부끄러워서라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터인데 여당과 이 정부는 자화자찬이 끝이 없습니다. 야당은 또 어떤가요? 정말 새가슴입니다. 새가슴 아시죠? 문 대통령이 전 국민 70%에게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돈을 준다고 했죠. 이른바 100만 원짜리 고무신 승계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70%까지는 만족을 하는데 30%는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흔들린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점에 착안해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겠다고 덜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야당이 말해온 재정 건전성 정책은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런 나라에서 당장 정부 부채만 730조가 된 나라에서 집권 여당의 제일 큰 실정 중에 하나인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에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함께 올라타버린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가담을 했으니 적어도 무기 하나는 스스로 내던진 셈이 됐습니다. 그런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도 빈곤층은 어차피 과거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계속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소득층입니다. 이를 살리려면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헬리콥터 마니가 아니라 4대 보험과 세금 감면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야당은 예산을 재조정해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부터 숨통을 틔워주자고 하는 김종인식 대책을 스스로 집어던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아주 반색을 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그것입니다. 여야 바꿔 따블로 역대 최대 돈 선거. 마치 포카판처럼 여당이 먼저 국민 70% 100만 원을 주겠다고 탁 거니 황 대표가 그걸 받고 전 국민 50만 원을 외쳤고 뒤이어 이해찬 대표가 다시 전 국민 100만 원씩으로 쉽게 말하면 따따블로 받은 걸 비꼰 겁니다. 동아일보 헤드라인 역시 똑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더 주기 경쟁, 여도 야도 전 국민 지급.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당 역시 돈을 주자고 하니 이제 장애물이 없어진 거죠. 100만 원짜리 고무신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반대가 이제 힘을 잃겠죠.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지급 시기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반색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앞장서 꽃다발을 안겨주는 형국이 됐으니 말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결정하고 4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담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총선 전에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오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고 한 겁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요건이 될까 고민할 흔적이 전혀 없더군요. 우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전염병 사태가 과연 그 요건에 해당되는가요? 그런데 황 대표는 놀랍게도 나는 선거 이후 분리는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영 의원도 화답을 했습니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 오히려 청와대가 선을 그었더군요.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등 여야의 주장에 대해서 하위 70%에게 주는 기존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참다 못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그는 SNS에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 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하내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통탄을 한 것이 모처럼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 배당금당이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 허경영 씨가 정말 선지자처럼 보이는군요. 자, 왜 우리 야당은 진짜 문제는 눈을 감고 있을까요? 어제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6,100명, 매일 대기업 1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3월 하루 평균 실직자 수가 6,100명이라는 실업대란입니다. 기사를 보면 그 숫자는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6,002명, 그리고 SK텔레콤 임직원 5,377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지금이야말로 노동계획을 주장해야 할 적기죠. 노동계획을 내걸면서 민노총 대표와 담판을 제안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라면 말입니다. 한시적이라도 해고를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로 더 이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막아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 확대는 일자리를 늘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4대 보험 감면 같은 정책은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를 미룰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여유를 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강성노조는 응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일반 유권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화두는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새가슴입니다. 마치 선거를 처음 치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관악갑 김대우 후보의 실현 아닌 실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자인의 언론은 김대우 후보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곳은 3파전인데 노동운동 전력의 보수야당 후보자가 뚜렷이 자기 소신을 밝힌 것이니 더욱 그렇죠. 그래서 김 후보에게 30, 40대를 결코 비한 게 아니라는 해명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대우 후보가 어제 다시 논란을 일으킬 말을 했습니다. 어제 지역방송에서 한 후보 토론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는 거죠.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 이 말이 졸지에 노인 비하 발언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법칙이 아닌가요? 돋보기는 왜 있으며 보청기는 왜 있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얻는 장애가 있다 해서 그게 노인 비하입니까? 그래서 그런 노령층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하자고 하면 그게 노인 폄하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하철에는 왜 경로석이 있는가요? 그건 노인 폄하석입니까? 문제는 새가슴 통합당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 논란이 불거진 지 1시간도 안 돼서 김대우 후보를 오늘이죠. 당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결정입니다. 제명이 되면 후보 자격이 없어집니다. 아마도 선거를 책임진 두 분은 김대우 후보의 이 말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노령층을 등 돌리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빙을 다투는 수도권 선거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거겠죠.
그러나 김도 후보 말 맞다나 이게 노인 공경 발언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노인 비하 발언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김 후보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죠. 통합당에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가요? 선대위원장들이 이런 서툰 결정에 조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스스로 물러서는 선거에서 결코 지지층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에서 이긴 전례가 없습니다. 김대호 후보가 한 말이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선대위원장이 먼저 앞서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김대호 후보를 제명을 하겠다니요. 그렇게 해서 통합당 후보를 하나 날리는 겁니까?